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서양 철학의 흐름 발췌본 잘 봤습니다. 실존, 자유, 지식 뭐 이런 고민들이 깊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그 핵심 질문들 중심으로 좀 재미있게 철학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최대한 명쾌하게 풀어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그 발췌하신 부분들을 보니까 실존주의자들부터 해서 칸트, 로크, 또 고대 철학자들까지 쭉 관심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각 사상들이 던지는 어떤 핵심적인 통찰들, 때로를 좀 도발적인 질문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야스퍼시 같은 경우는요, 이게 피할 수 없는 상황 있잖아요. 뭐 죽음이나 고뇌 같은 거요. 네, 한계 상황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런 한계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이 자기 존재를 이렇게 딱 마주하게 된다. 뭐 이렇게 봤고요. 하이데거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인간만이 현 존재로서 자신의 죽음이라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진짜 자기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봤죠. 그렇죠. 그런데 사르트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거든요. 아,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이게 뭐랄까. 비유하자면 칼 같은 건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만들어지기 전에. 네네. 근데 사람은 그런 설계도 없이 그냥 세상에 툭 던져졌다는 거예요. 아무런 본질 없이.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면서 자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자유라는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예요. 어휴, 무겁죠. 와, 자유가 형벌이라니. 네. 근데 또 완전히 다른 쪽에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존의 도덕이나 가치를 막 뒤엎으려고 했죠. 스스로 가치를 만들고 운명까지 사랑하는 초인, 그런 존재가 되라고 외쳤고요. 와, 스스로를 만들어 가야 한다. 정말 대단한 자유인데 동시에 책임감도 엄청나네요. 근데 이런 개인의 자유가 사회 속에서는 그럼 어떻게 조율될 수 있을까요? 그게 또 궁금해지는데요. 로크 같은 경우는 생명, 자유, 재산, 이건 누구도 못 뺏는다. 자연권이라고 딱 못 박았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권리. 밀은 심지어 다른 사람한테 해만 안 끼치면 그 생각이 뭐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절대 막으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했고요. 맞아요. 근데 자유에 대한 생각도 정말 다양해요. 칸트는 또 다르게 봤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으로 스스로를 다스리는 능력. 그게 진짜 자유다 이렇게 본 거죠. 아, 이성적인 통제? 네. 스피노자는 더 파격적이에요. 세상 모든 일은 사실 다 정해진 인과 법칙대로 일어난다 이렇게 봤어요. 결정론이죠. 네. 모든 게 정해져 있다고요? 그럼 자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스피노자는 그 필연성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오히려 자유라고 주장했어요. 좀 역설적이죠. 사회계약 쪽을 보면 홉스는 막 혼란 상태, 만인에 대한 투쟁, 이걸 피하려면 강력한 국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요. 네. 반면에 로크는 주로 재산 보호, 그리고 루소는 공동체 전체의 뜻, 그 일반 의지를 실현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죠. 그리고 노직 같은 자유지상주의자는 개인의 소유권을 엄청 강조하면서 복지국가 같은 거 비판하기도 했고요. 듣고 보니 정말 자유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점이 엄청 다양하네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안다고 할 때 그 알미라는 건 또 뭘까요? 이것도 궁금한데요. 경험을 중시한 로크는 우리가 감각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는데 객관적인 성질이랑 주관적인 느낌이 있다고 나눴죠. 네, 맞아요. 그 제1성질, 제2성질 이야기죠. 크기나 모양 같은 건 누가 봐도 비교적 같은 제1성질. 근데 색깔이나 냄새 같은 건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제2성질. 이렇게 구분했어요. 아, 그렇군요. 공 모양은 객관적이지만 색깔은 주관적일 수 있다? 뭐 이런 거네요? 네. 그런데 버클리 같은 철학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거나 느끼지 못하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주장한 거예요. 물질 자체를 부정한 거죠. 와, 그럼 내가 안 보면 없는 건가요? 엄청난데요? 그렇죠. 흉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 관계 있잖아요. 그것조차 그냥 우리의 습관적인 믿음일 뿐이다. 이렇게 의심했어요.
이런 회의주의 속에서 이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확실한 명제 하나를 딱 붙잡고 시작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럼 이 혼란 속에서 칸트는 어떤 답을 내놓았나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칸트. 정말 혁명적인 생각을 했어요. 뭐랄까,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본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시간, 공간, 인과율 같은 일종의 인식의 틀이 이미 있다는 거죠. 칸트는 이걸 오성이라고 불렀는데 마치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그 틀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구성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 본다? 그렇죠. 그래서 인식이 대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대상이 인식을 따른다. 이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거죠. 도덕에서도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 보편적인 명령, 정언 명령이라는 걸 제시했고요. 와, 세상을 보는 틀 자체가 우리 안에 있다니. 이건 정말 흥미롭네요. 사실 근데 이런 고민들 아주 오래전에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뿌리가 정말 깊죠.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본 탈레스부터 시작해서요. 너 자신을 알라 하면서 대화를 통해 진리를 찾으려 했던 소크라테스, 또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고 본 플라톤, 그리고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의 사물 하나하나가 다 고유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봤죠. 형상과 진료 이야기하면서요. 이분들의 치열한 사유가 있었기에 오늘날 서양 철학이 있는 거죠. 아, 오늘 정말 방대한 철학의 세계를 빠르게 한번 쭉 훑어봤네요. 존재의 의미부터 자유의 조건, 또 삶의 가능성까지 서양 철학은 여전히 우리에게 정말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핵심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좀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요. 당신의 마음에 가장 강렬하게 남은 생각 혹은 철학자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생각이 지금 당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지점이 있다면 잠시 그 질문과 한번 마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